1793년 영국 북동부 린디스판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기도를 올리던 그 순간 바다에서 이상한 배들이 나타났습니다. 뱀처럼 유연하게 파도 위를 미끄러지는 그 배들에서 도끼와 검을 든 사내들이 쏟아져 내렸는데 수도사들은 그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기록조차 제대로 남기지 못했거든요. 유럽 전역이 공포에 휩싸였고 사람들은 이 정체불명의 침략자들을 악마의 사자라 불렀죠. 그런데 이상한 건 이들이 어느 한 왕의 명령을 받은 정규군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냥 각자 배를 몰고 나온 농부의 아들들, 어부의 형제들, 대장장이의 조카들이었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오합지졸이 300년 동안 유럽을 뒤흔들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8세기 노르웨이 해안가의 어느 마을을 상상해 보면 이 마을 사람들은 특이한 습관이 하나 있었는데 갓 태어난 아기를 배 모양의 요람에 눕혔다는 겁니다. 그냥 예쁘라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마을에서 배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삶 그 자체였죠. 집 지붕도 배를 뒤집어 놓은 모양이고 아이들이 처음 배우는 기술도 노 젓는 법이고 죽어서 묻힐 때도 돌을 배 모양으로 둘러서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한쪽에는 끝없이 펼쳐진 부캐가 있고 다른 쪽에는 용골이라 불리는 거대한 산맥이 가로막고 있으니 살아남으려면 바다로 나가는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10서너 살만 되면 이미 웬만한 성인보다 바다를 잘 알았습니다. 안전한 피오르드 안에서 작은 배 다루는 법을 익히고 물고기 잡는 법을 배우고 손님을 태우고 이동하는 일을 거들면서 자연스럽게 뱃사람이 됐거든요. 게다가 이들의 여가 활동이라는 게 꽤 살벌했는데 여름에는 레슬링, 목검 싸움, 복싱, 달리기를 하면서 보냈고 한겨울에도 수마일을 헤엄쳐 갈 수 있을 정도로 체력을 단련했습니다. 중세 유럽 기준으로 보면 이건 거의 특수부대 훈련 수준이었죠. 겨울에는 좁은 집 안에서 가족들끼리 몇 달을 함께 지내야 했는데 이 경험이 나중에 좁은 배 안에서 수십 명이 싸우지 않고 장거리 항해를 버틸 수 있는 능력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진짜 핵심 기술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배 만드는 법이었죠. 마을에서 배를 만들거나 수리할 때 아이들은 어른 곁에서 일을 도왔는데 어떤 나무를 골라야 하는지, 목재에 어떻게 강도를 부여하면서 거친 면을 매끄럽게 다듬는지, 클링커 방식으로 배를 만들 때 필요한 각도와 목재 길이를 전부 외울 때까지 반복 훈련을 받았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배가 난파해서 낯선 해안에 떨어져도 머릿속에 있는 청사진대로 새 배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설계도 없이 배를 뚝딱 만들어내는 사람들, 이런 기술이 스칸디나비아 전역에 퍼져 있었으니 무섭지 않을 수가 없었죠. 스칸디나비아인들이 만든 배는 당시 기준으로 혁명적이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건 긴 배, 그러니까 롱쉽인데 사실 더 많이 쓰인 건 크나르라고 불리는 화물선이었거든요. 크나르는 롱쉽보다 짧고 폭이 넓었는데 갑판과 선창에 30톤에서 40톤까지 실을 수 있으면서도 흘수선 깊이가 불과 1.5m밖에 안 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깊은 바다도 건너고 얕은 강에도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유럽의 주요 도시들은 대부분 강을 끼고 있었으니까 이 배 하나로 어디든 갈 수 있었던 겁니다. 배의 비밀은 또 있었습니다. 고대 스칸디나비아에서 배를 뱀으로 묘사한 이유가 있었는데 실제로 폭풍을 만나보면 알게 되거든요. 선체가 유연해서 파도 위에서 꿈틀거리는데 다른 배들처럼 부러지는 게 아니라 휘어졌다가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바다뱀이 물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인다고 해서 붙은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니었죠. 롱쉽은 최적의 조건에서 최고 15노트까지 속력을 낼 수 있었고 화물선인 크나르도 평균 5노트 정도는 거뜬히 냈습니다. 항해술도 대단했습니다. 나침반 같은 건 없었지만 별자리를 보는 법, 구름 모양이나 새의 움직임으로 육지가 가까워졌는지 알아내는 법, 해류를 읽는 법을 모두 익혔거든요. 이런 지식이 대대로 전해지면서
스칸디나비아인들은 다른 유럽인들이 상상도 못할 먼 바다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아이슬란드, 그린란드를 거쳐 북아메리카 해안까지 도달한 게 콜럼버스보다 500년이나 앞선 일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걸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바이킹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사실 그중 대다수는 바이킹이 아니었거든요. 바이킹이라는 단어는 원래 동사였습니다. 습격하러 가다를 바이킹이라고 표현했고, 습격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바이킹어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농사 짓고 물고기 잡고 장사하던 사람이 여름에 잠깐 습격 원정을 나가면 그때만 바이킹어가 되는 거였습니다. 스칸디나비아인 전체가 해적이었던 게 아니라 필요할 때 해적으로 변신했다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었죠. 대부분의 스칸디나비아인들은 상인이거나 어부거나 농부였습니다. 아까 말한 배 모양 요람에서 자란 소년도 마찬가지였는데, 성장해서 아버지를 따라 처음 바다로 나갈 때 칼 대신 모피와 꿀, 해마, 상아를 배에 실었거든요. 그들의 첫 목적지는 더블린이었습니다. 노르웨이 출신 바이킹어들이 세운 상업 도시였죠. 여기서 소년은 난생 처음 외국인을 봤는데, 검은 머리카락에 검은 눈동자를 가진 사람들이 철제 족쇄를 찬 채 해안가에 서 있었습니다. 아일랜드인 노예들이었죠. 노예 무역은 바이킹 시대 경제의 핵심 축이었습니다. 스칸디나비아 상인들은 아일랜드에서 잡아온 노예들을 스페인의 코르도바 토우국으로 데려갔는데, 당시 이베리아 반도를 지배하던 무슬림 왕국이었거든요. 거기서 인간 화물의 대가로 중동에서 만들어진 은화를 받았습니다. 보통 상인들은 한 단계 거래만 하고 끝냈는데, 영리한 상인들은 여러 단계를 연결했죠. 아랍에서 받은 은을 가지고 독일 지방에서 도기와 유리 제품을 사고, 프랑크 왕국에서 은세공품을 구하고, 지중해에서는 향신료와 페르시아산 가죽을 사들였습니다. 이 무역망이 얼마나 광범위했는지 생각해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스칸디나비아에서 출발해서 아일랜드,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비잔티움 제국, 중동까지 연결되는 거대한 네트워크가 있었거든요. 스웨덴 출신들은 주로 동쪽으로 가서 러시아 땅의 강을 따라 내려가 콘스탄티노플과 바그다드까지 닿았고, 노르웨이 출신들은 서쪽으로 가서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덴마크 출신들은 영국과 프랑스 해안을 주로 노렸죠. 이 세 집단이 서로 협력하기도 하고 경쟁하기도 하면서 유럽 전역에 영향력을 뻗쳤습니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다 똑같은 북방 야만인들이었습니다. 아일랜드인들은 이들을 어두우면서도 공정한 외국인들이라 불렀고, 프랑크인들은 노스맨이라고 불렀고, 잉글랜드인들은 그냥 대인이라고 뭉뚱그려 불렀거든요. 출신이 노르웨이든 스웨덴이든 덴마크든 구별하지 않고 말이죠. 하지만 정작 스칸디나비아인들 사이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산악지형인 노르웨이와 평지에 강이 많은 덴마크는 지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달랐고, 스웨덴은 동유럽 무역을 독점하면서 자기 영역을 침범하는 다른 스칸디나비아인들을 적대시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노르웨이 상선이 낯선 덴마크 롱쉽과 바다에서 마주치면 목숨을 걱정해야 했다는 겁니다.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신을 믿어도 다른 지역 출신이면 약탈 대상이 될 수 있었거든요. 물론 뛰어난 지도자가 나타나면 여러 지역 사람들이 연합해서 대규모 원정을 떠나기도 했지만, 평소에는 각자 도생이 원칙이었습니다. 중앙집권적 명령체계 없이 개인들이 알아서 움직였는데, 이게 오히려 강점이 됐죠. 한 곳이 막히면 다른 곳으로 우회하고, 한 집단이 실패해도 다른 집단이 성공하고,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니까 방어하는 쪽에서는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왜 이 사람들이 바다로 나갔을까요?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데 크게 세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인구 증가와 자원 부족 때문이라는 게 첫 번째인데, 스칸디나비아 땅은 농사짓기에 그리 좋지 않았는데 인구는 늘어나니까 새 땅을 찾거나 최소한 새 땅을 살 돈을 벌기 위해 나갔다는 거죠. 정치적 변동 때문이라는 게 두 번째인데, 왕권이 점점 강해지면서 권력 다툼에서 밀려난 귀족들이 부와 지위를 되찾으려고 바다로 나갔다는 설명입니다. 세 번째 설명이 꽤 흥미로운데,
유럽이 8세기 들어서 서로마 제국 붕괴의 후유증에서 드디어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복잡한 무역 체계와 화폐 경제가 다시 살아나면서 수백 년간 계속됐던 물물 교환 시대가 끝나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유럽 사람들이 가진 물건들이 드디어 털어먹을 가치가 있는 것들이 됐다는 겁니다. 은이나 진귀한 보석 같은 것들, 그것도 운반하기 쉬운 물건들이 수도원이나 교회에 쌓이기 시작했죠. 바이킹들이 왜 하필 수도원을 그렇게 자주 습격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고고학적 증거들은 이 세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음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은 땅이 부족해서 나갔고, 어떤 사람은 권력 다툼에서 밀려나서 나갔고, 어떤 사람은 순전히 돈을 벌려고 나갔죠. 동기가 뭐든 간에 일단 바다로 나가면 그 뒤에 펼쳐지는 세계는 똑같았습니다. 위험하지만 기회로 가득한 세계. 실력만 있으면 신분에 상관없이 부와 명성을 얻을 수 있는 세계였거든요. 상인과 해적의 경계도 모호했습니다. 아까 말한 소년이 성장해서 아버지의 무역업을 이어받은 뒤에도 가끔 바이킹어들과 마주쳤거든요. 처음에는 철투구와 검으로 무장한 험상궂은 선장들이 무서웠지만 곧 이들도 거래 상대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보급품과 약탈품을 교환하기도 했고 방금 다녀온 항구에 대한 정보를 팔기도 했죠. 경비대가 있었는지, 수도원에 뭐가 있었는지, 해안을 따라 군 기지나 기병대를 받는지 같은 정보를 은과 바꿨습니다. 세상에 믿을 놈이 없다는 말이 딱 맞는 환경이었습니다. 오늘 거래 상대가 내일 약탈자가 될 수 있었고 오늘의 적이 내일 동맹이 될 수 있었거든요.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눈치가 빨라야 했고 협상 능력이 좋아야 했고 필요하면 싸울 수도 있어야 했습니다. 스칸디나비아 사회가 이런 인재들을 끊임없이 배출해낸 비결이 바로 아까 말한 교육 시스템이었죠. 어릴 때부터 배일, 체력 훈련, 공예 기술, 좁은 공간에서 함께 지내는 법을 모두 익힌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음악과 시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기나긴 겨울밤에 사람들은 음악을 연주하고 시를 듣고 낭송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이게 단순한 오락이 아니었거든요. 배의 짐칸을 차지하지 않으면서도 전 세계로 퍼질 수 있는 문화였습니다. 스칸디나비아인들이 정착한 곳마다 그들의 언어와 신화와 법률이 뿌리를 내렸고 이건 칼과 도끼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더블린, 요크, 노브고로드 같은 도시들이 스칸디나비아의 영향력 아래 들어간 건 무력만의 결과가 아니라 문화적 침투의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여성들의 역할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남자들이 바다로 나간 동안 여자들이 농장과 가축을 돌보고 집안을 운영했거든요. 스칸디나비아 법에서는 여성도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고 이혼을 요구할 수 있었고 재산 분할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 그 소년이 성장해서 20년 결혼 생활 끝에 아내에게 이혼당하고 재산 절반을 내줘야 했다는 이야기. 이게 중세 유럽 기준으로는 상당히 파격적인 거였죠. 이런 사회적 유연성이 스칸디나비아인들의 적응력을 더 높였을지도 모릅니다. 바이킹 시대는 약 300년간 지속됐습니다. 8세기 말에 린디스판 수도원 습격으로 시작해서 11세기 중반에 노르만 정복으로 정점을 찍고 서서히 막을 내렸죠. 그 사이에 스칸디나비아인들은 콘스탄티노플과 무역했고 더블린을 건설했고 프랑스에 노르망디 공국을 세웠고 영국에서 데인로 왕국을 만들었고 러시아 땅에 러시아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아이슬란드와 그린란드에 정착했고 북아메리카 해안에 잠깐이나마 발을 디뎠죠. 이 모든 걸 이룬 건 거대한 제국에 조직화된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이익과 명성을 쫓아 바다로 나선 개인들의 집합적 노력이었죠. 배 모양의 요람에서 태어나 배 모양 무덤에 묻힌 이름 없는 뱃사람들, 역사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유럽의 얼굴을 바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탄 배는 파도 위에서 뱀처럼 꿈틀거렸고 그들 자신도 뱀처럼 유연하게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했습니다. 상인에서 해적으로, 해적에서 정착자로, 정착자에서 왕으로 변신하면서 말이죠.